안녕하세요. 민주당의 길을 팍팍,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길을 팍팍 드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불팍에서 캐스터로 인사드리는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불팍 보조 캐스터 박지훈입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왜 나왔는지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준호 최고가 아마 여러 가지 일로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땜빵으로 나왔는데 혹시 사고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블루파크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바깔기를 하고 있는데 각 시도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경남도당의 송순호 위원장님, 현재 최고위원으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송순호 위원장님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최근에 경남도당 상황과 특히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 경남의 민심은 어떤지, 당원들의 불같은 마음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불팍이 더 잘 나가서 좀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김기표 의원도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순호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송순호입니다.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 스피커폰으로 진행할 텐데요. 네. 먼저 송순호 위원장님,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고요. 경남도당 위원장 역할을 우리 당원들이 부여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남 사나이 송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사투리 써야 됩니까? 이거 더 좋죠. 예, 먼저 어제 충격적으로 파기 환송 소식 듣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분노가 좀 끌어올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 장면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정치 개입이거든요. 이것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대법원이 법치를 가장한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역시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제 전화 많이 받으셨죠? 예, 전화도 엄청 많이 받고 걱정하는 전화도 받고 도저히 지금 이래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바로 지금 막 대부분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큰 소리 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명을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사감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개인이 은혜를 입은 것을 이게 사법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보원에 대한 아주 이 행위를 아주 이게 악랄하게 저는 한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도 소위 말하면 영구집권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게 사법 쿠데타도 분명하게 저는 실패로 당연합니다. 돌아갈 것이고 위원장님, 뜻대로 안 될 거다. 예. 저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경남 광장 대선 시민연대 규탄 기자회견도 있었다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광장 시민연대에서 법원 앞에 가서 규탄 기자회견도 하고 거기에서 많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경남 광장 대선 시민연대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죠?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장시민연대는 이번에 이제 내란 문제 이것들을 극복하고 정권교체 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광장에서 우리 모여있는 촛불 행동 또 시민행동 있는 경남 도민들의 모든 단체들의 모임이라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오늘 법원 앞에 가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2.3 내란을 우리가 극복하는 데도 이 광장의 힘이 중요했는데 앞으로 우리 경남 도당만의 이 대선 선거운동 계획 갖고 계시죠? 예. 저희들은 늘 통합, 경청, 현장 이 세 가지가 우리 민주당 우리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철저하게 지킬 건데, 좀 특이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3 비상사태 이후에 내란을 종식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경남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쳤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광장시민연대라는 걸 꾸렸고, 이 광장시민연대에서
뭐 우리 후보 단일화가 좀 정리가 되면 모두가 우리 경남 선대위 캠프에 합류를 할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경남의 정치판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든든합니다, 든든해. 네, 10만 명의 선대 근데 아이고 위원장님, 모집하겠다. 예, 저희들이 더 길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주어진 시간이 조금 있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경남 도당의 정말 분노와 이번 결의가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송수로 위원장님과 함께 경남도당이 최선봉에서 반드시 이번 대선 승리할 수 있도록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은 민주당 초선들이 나섰다. 초선들의 발칙한 시선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을 들여다보는 시간 민초의 난입니다. 오늘 시원하게 때리고 통쾌하게 달려가는 코너 히트앤런과 역대급 콜라보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발칙하고 시원한 시선으로 통쾌하게 때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모경정 박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고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모경정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모셔서 진짜 고정 아니에요? 고정이세요 거의. 계속 뭐 금요일날 뵙는데 박선원 의원님 제가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다들 한 3선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제 주위에도. 초선이시죠? 예, 초선. 민초의 난, 민주당 초선 의원의 우리 1년 난인데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 10년 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결례입니다. 그래서 삼성급 초선인데 그렇죠. 박선원 의원님이 만드신 유행어가 있어요. 늙은 초선. 그래서 그 표현을 하셨을 때 다들 이렇게 재밌게 웃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건 중진급 초선이다. 저는 중진급 초선 그렇게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제 무엇보다도 그 얘기 좀 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 문제 다들 분노하고 쇼크 먹었을 텐데 좀 전에 뭐 경남도당 분위기도 봤습니다만 이 두 분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저하고 가까운 분이 전화가 와서 도대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윤석열의 최측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김현장의 서석호 변호사다. 네. 그리고 이 서석호 변호사가 또 조희대하고 엄청 친하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서석호 변호사가 전화를 안 받더라. 잠적했다. 잠적했었다. 네. 그러니까는 그건 뭐냐면은 3월 26일 날 그 우리 대표님 무죄 판결 난 직후부터 자기는 잠적한 것 같다고 본다. 그래서 윤석열, 서석호, 조희대가 지금 나서고 있는 거다. 근데 서석호가 김현장인데 한덕수가 어디 출신이냐? 김현장 고문 아니냐? 네. 그러면 이거 빤히 보이는데 조희대가 지금 2심에서 우리를 유죄 때릴 걸 알았다가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그 전원 합의체 끌고 지금 목숨 걸고 나온 거다. 맞습니다. 저 사람 칼 뺏고 목숨 걸었다. 그럼 당신들은 뭐 하냐? 빨리 목숨 걸어라. 그리고 만약에 2심에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에 하나 뭐 여러 개 저 중에서 2개로 줄였으니까 뭐 1심 아니 1년 징역 1년 때리고 뭐 법정 구속한다고 그런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이거 싸워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아유 그래서 어제 잠 한숨도 못 잤는데 새벽에 전화 오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고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우리 모경정 의원님은 어디서 어제 그 판결 소식을 들으셨어요? 제가 전국 청년위원회가 그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었어요. 딱 똑같은 시간이어서. 맞아요. 근데 사실 죄송하게도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속보가 하나씩 올라오는 게 핸드폰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발언할 때마다 올라오는데 하더니 마지막에 최종적 주문 낭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짜 뉴스이길 바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 기본적으로 다들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는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계엄 12.3 계엄은 윤석열이 비교적 최근에 어떤 계획을 했던 내용이라면 이 조희대의 마지막 판결까지 나오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부터 또는 조희대를 그 자리에 앉히면서부터 이미 계획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다. 이미 옛날부터 계획된 그림이 드디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률을 하고 있고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도 오랫동안 지금 재판도 하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박상욱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걸 하다 보니까 더 미래가 걱정되는. 사실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이 나긴 어려워요. 필요한 시간이 7일 그 피고인
상고 7일하고 상고 접수해가지고 이유서 접수하는 27일, 그러니까 20일, 27일이 있으면 사실은 연휴 지나고 5월 7일 되면 사실 시간이 끝나간다고 보는데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더 이상 못 믿겠어. 못든 말도 못 해드리겠어요. 이제는 네, 자신이 없습니다. 법률가지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부끄러워서 못 맞춰요 우리가.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저렇게 아까 좀 전에 박선영 의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정하고 들으니까 저희들이 뭐 근거를 제시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어제 의총 바로 긴급 의총 했습니다. 5시에 네. 했는데 지금 의총에서 뭐 탄핵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의총 때 분위기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일단 그 매우 중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네. 중심으로 총단결. 그다음에 우리끼리 뭐 어떤 논쟁 이런 거 없다. 그렇죠. 이대로 간다. 똘똘 뭉쳐서 똘똘 뭉쳐서 돌파한다. 두 번째는 일단은 최상목부터 탄핵을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이들이 어디까지 나오냐 본다 했는데 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대법에서 고등법원으로 서류가 도착했다고 기록이 그러잖아요. 그만큼 또 바로 가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기록이 지금 6만 페이지가 오늘 네. 아침에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것만 해도 7일 걸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댓글에도 날짜 계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다음에 저기 뭐야 법원 배당하는 것도 한 2, 3일 걸린다. 근데 오늘 했습니다. 하루에 싹 끝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선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어제 보니까 12명의 대법관들이 딱 10대 2로 나눴어요. 그 정말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CG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딱 찬성 10명, 반대 2명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10명은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이고요. 반대는 뭐 회피하거나 법원 행정에 빠졌지만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의 대법관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하고 원래 이 대법원은 살짝 좀 미묘한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윤석열을 탄핵시키면서 그 국민들로부터 그래 칭송 아닌 칭송을 받은 이유는 본인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 분명히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초월한 현재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역사에 남을. 그런데 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지금 그게 통하지 않는다. 나를 임명해준 또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함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앞으로의 전원합의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권위와 그 자격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상실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법사위를 했습니다만 예. 거기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오늘 한번- 46페이지인가 그렇죠. 예, 오늘 그 한번 그거 내용을 좀 준비가 있으니까 네. 한번 49페이지, 좀 보시면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문 중 소수 의견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의사실 공표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애의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 편의 지위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저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선거의 공정성을 그렇습니다.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의사실 공표제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넓게 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선거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험 요소를 끌어오게 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 사이의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게 소수 의견이 아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이게 다수여야 돼요 원래. 였어야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야,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이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해서 패배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사법살인이고 누구나 잡아 넣을 수 있고 누구나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앞으로 거거든요. 대선 후보는 다 이렇게 보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 알다시피 야당이. 선거 비용 다 토해내야 됩니다. 430억. 그러면 민주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노린 거예요. 아예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앞장서서 사법부 퇴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법부 카르텔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심은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볼수록 아 사법부 카르텔이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소수견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 그나마 이 며칠 더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더 빨리 9일도 아니고 더 빨리 진행될 뻔했는데 그 2명의 소수견을 넣는 과정에서 그래 그나마 며칠이 늘어났다. 얼마나 이게 개탄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적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심리 딸랑 2번 했고요. 대법원에 간 지 36일 만에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특히 해부 9일 만에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전원 합의체에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 2명이 이렇게 더 의견 주문양으로 보면 이유양으로 보면 훨씬 많습니다. 2명의 대법관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빨리 이렇게 선고를 한 이유 박 의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숫자 확보했다 이거죠. 숫자 그렇죠. 확보했으니까 맞죠? 맞죠? 니들을 이야기하려면 얼마든지 해. 그냥 부록으로 붙여줄 테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39페이지. 그러니까는 이번에 유죄 판결 취재한 사람이 총 39페이지. 저 2분 대법관이 한 게 46페이지. 그러니까요. 그 2분의 소수 의견이 훨씬 분량이 많고 촘촘하게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간 대법 판례를 다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조희대라는 자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로 끌고 오면서 기존 판례, 대법 판례를 싹 뒤집어 엎어버린 거거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것이 무엇을 노리느냐. 명확하게 그게 초점입니다. 이걸 노리는 게 뭐냐. 결국은 후보까지 박탈시킬 수 있는 외길 수순으로 우리 당을 딱 몰아넣고 그다음 후보 등록한 다음에 판결을 내려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박탈을 갔다. 후보 자격 박탈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님에서 선관위 위원장이 후보 박탈 공고해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부터 뭐 내란 우리가 무슨 또 폭력을 행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민주주의를 근데 박살내는 이렇게 거예요. 이런 몰상식적이고 사법 쿠데타를 주도하고 있는 게 그 좀 전에 읽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이 바로 이 자리에 앉힌 거죠. 윤석열하고 관계성이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영상들이 요즘 이제 다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전영기 의원이 질문한 영상을 한번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42세 남성이 14살 여성을 14세 여성을 임신시킨 사건에 대해서 대답하는 태도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법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예, 지금 방송으로도 CG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 예. 아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무조건 완벽하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서와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매우 괴리되어 있는 판결을 해왔던 사람이다라는 게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더 들게 그러니까 이제 TK 서울법대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그 극우적인 재판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박근혜 때도 대법관 한 번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뇌물죄도 무죄를 줬었고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보수 우익에 손해될 짓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지키겠다. 아니 자신들이 의병의 심정으로 이번 재판을 끌고 가겠다고까지 우리 의총에서도 모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덕수의 그 사퇴 시점 4시 어제 오후 4시 1시간 전에 3시 그러니까 딱 짜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3시에 우리 후보를 유죄 판결하고 한덕수 나오고 오늘부터 다시 한덕수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그 시간 직후에 대법에서 서류가 고법으로 오고 그 서류가 와서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재판부가 배당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나리오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착착착 기록 검토도 없이 오케이 이거는 그냥 파기환송이다라고 결론 내놓고 진행을 한 건데 이종재 기자입니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출신인데 이분이 보험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들어놓은 보험이 이제서야 통했다. 그 보험은 인사로 자기가 이 조희대라는 사람을 임명한 거고 끝까지 보험이고 이 사람 지금 윤석열이 민간에 있습니다. 크로비스타에서 밥 먹고 먹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전화 안 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영향의 행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부분 우리 모경정 의원님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고요. 저는 이제 보험이란 표현보다 윤석열이 처음부터 최전방에 박아놓은 스트라이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라이커다. 뒤에서부터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 기소하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온갖 모욕을 준 다음에 마지막 스트라이크가 골을 넣듯이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그 과정을 조희대에게 이미 역할을 맡겼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펼쳐져 있던 단막극이었다면 이건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었다. 본인이 윤석열이 그린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었다 이 생각합니다.
그 박선원 의원님 예. 이렇게 패배자 예. 지난 선거에서 진분 사람한 낙선자에게 이런 선거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없고 거의 없죠.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 없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지만 소위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거는 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흑색선전을 했을 때 해당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됐을 때. 네, 당선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당선됐을 때. 당선됐을 때. 나는 상대방 흑색선전하고 나는 당선됐을 때 그때 이게 하는 거고 나는 그렇죠. 떨어졌고 나를 방어하고 나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야기한 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 원래 이 헌재의 소원에 헌법 소원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더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대법에서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제 7부 형사 7부인데 이 형사 7부의 이재권 부장판사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네? 배당이 바로 됐어요. 바로 됐어요. 하루 만에 그냥 형사 7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권 대권 해가지고 당권은 원희룡이 먹고 대권은 이제 한덕수가 먹는다 이렇게 팀으로 짰다고 하는데 그런 또 설이 있습니까? 예, 아, 근데 이거- 이 이재권 판사가 원희룡 후배예요. 제주고 제일고 서울대. 당에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꼭 뭐 후배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네, 그건 사실상 아니지만, 네. 이것은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원래 재판이 6부였을 겁니다. 6부에서 맞습니다. 하고 6부입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예. 파기환송돼서 6부는 이제 자동 네, 기피가 근데 되는 거고. 기피가 자동으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파기환송될 때 7부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다 돌았어요. 원래 그렇게 배정이 되는 그게 보충부기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이재권이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형량을 좀 세게 때리는 걸로 유명한 판사라고 해요. 와, 또 그런 또 네, 소문이 있군요. 선거법 관련된 판결을 주로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형량 자체를 좀 중하게 때리는 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철저하게 더 감시하고 맞습니다. 우리 광장에서 또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들분들이 함께 싸워나가야 될 것 그게 같아요. 중요해요. 날짜를 다들 이제 하는데 또 다시 이제 댓글도 좀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7일은 있습니다. 무조건 7일은 해야 지켜야 됩니다. 내가 만약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7일 안에 상고를 할 수 있고 재상고를 할 수 있고요. 또 상고 접수 후 20일에 상고 유서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일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6월 3일을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건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사실 저는 법률가로서 얘기를 해주는데 형사법 다 있는 내용인데 혹시나 그것도 안 지킬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두려운 거고 아니, 그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수록 민주당이 더 열심히 싸워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20일이라고 하는 거 해서 그 서류가 상고 유서가 도착해야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 없이 하기는 어렵다. 그래놓고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 법은 그래요. 법은. 아니 어렵다 하면 안 돼요. 불가능이 아니고 어렵다 하면 안 돼요. 어렵다. 안 됩니다. 어렵다 사실은. 하니까 이미 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불가능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지금 27일에 대해서 지금 서보학 그 교수 한양대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27일 그거에 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믿지 마라. 절대 믿지 마라. 저 사람들은 대법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는 대법원을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규칙을 정하는 것이 대법원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어제 여기 조금 더 넘어가면 어제 저녁 그래서 우리 당이 좀 전에 박선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총을 열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안을 올렸었죠.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제 영상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최상목이 바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결국 탄핵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중단돼 버렸죠. 영상 준비돼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임명 절차 미이행,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박광계 의원님이 저 시끄러운 속에서 또박또박 잘 읽으셨어요. 최 부총리는 탄핵안 상정 직전 사표를 냈습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 이를 곧바로 수리하면서 탄핵안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면직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수리가 됐다는 누가 소리예요. 수리했어요? 그게 중요한데 한덕수가 있어요. 참 웃깁니다. 코미디죠. 10시 28분에 사의 표명을 하고 한마디로 사표를 냈고 그걸 수리한 게 그 오전 오후에 뭐 이렇게 4시에 사표에 발표했던 냈잖아요. 그 한덕수가 수리하는 게 얼마나 웃긴 모습이고 이미 그들은 거기까지도 계획을 해서 서울 정부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수리해줬다. 예, 지금도 나오는데 어제 그 시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이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 모경정님 말씀대로 맞지 않게 시간 이 최상목이 중간에 사의 표명했는데 그 사의 표명을 한덕수한테 했고 한덕수는 이미 오후에 그만뒀는데 또 공식까지 있다고 해서 어쨌든 지금은 대대대대행 2주 지금 대행이 지금 맡은 상황인데 요건 질문 한번 좀 더 드려보고 싶어요. 최상목이 사임이 되면서 현재 국무위원이 14명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15에서 30인 구성해야 된다. 이래 되면 국무회의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국무회의는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그 중요한 결정 같은 심의 결정 못한다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면 거부권이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또 달라요. 14명이다 11명이다 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1명 설도 있어요. 아, 11명 설도 있나요? 네, 11명 설도 있어요. 네. 일단 그 소집 자체가 되려 그러면 15인이고 15인 중에 11명이 찬성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11명이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설도 아직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책임이라고 하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집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 방금 뭐 정족수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네. 말고 한 가지만 딱 짚자면 방금 대대대행이라 표현하셨는데 대대대행이 아니라 정확히 대통령 관한대행 사회부총리 그렇죠. 이주호입니다. 두 그러니까 가지죠. 네. 이주호라는 사람은 본인이 어떤 대행의 대행이라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꺼내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은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본인 역할을 하시고 동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직위를 가지는 거라서 난가병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이거든요. 아, 다 대부분 MB 사람들. MB 사람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오세훈이 지금 한덕수가 찾아가가지고 나와달라 그랬고 이주호도 이제 오세훈 이명박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때 이제 교육부 장관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정말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모든 판국을 저 사람들은 이미 칼을 쥐고 있으니까 아직 정권이 저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숨 걸고 나올 거다. 우리도 목숨 걸어야 된다. 목숨 걸어야 저는 된다.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사이에 오늘 아침 오전 10시죠. 우리 좀 준비된 장면에 보는 것처럼 한덕수가 전 총리 이렇게 대본에 써 있는데 네. 전 총리라고 말도 하기 싫습니다.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해서 이걸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화도 나는데 즉 어제 오후 4시 사의 표명한 이후에 정확히 18시간 만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한번 듣기는 싫지만 한번 그래도 한번 화가 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야, 욕 나옵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총평 한번 짧게 한번 이게 박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덕수? 네, 저거는 그 한덕수가 그 상공부라고 있었어요. 네. 상공부 지금 산업자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공부 차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전라북도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우리 이제 전라북도를 위해서 힘써달라고. 네, 이 사람이 전북 부안 출신이에요. 전북 출신. 그랬더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난 전라북도 사람 아니라고. 난 서울 사람이라고. 그랬고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게 통상외교 운운하는데 퍼센트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빨리 타결을 짓자라고 한국의 대표단 최상목 등이 와서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통상외교를 정쟁으로 수단으로 쓴 게 한덕수가 최상목 시켜서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놓고 누구한테 무슨 뭐를 딱 시나리오는 그렇게 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번에 시나리오였죠. 한덕수 총리는 본인을 탄핵시켜주길 정말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들으면서 윤석열의 출마 선언과 오버랩이 됐어요. 윤석열도 한참 본인이 탄압받고 그다음에 핍박받은 사이에서 본인이 역할을 찾겠다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오늘 멘트가 다 똑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본인 성에 안 찰게 탄핵을 당하진 않았습니다만 윤석열의 출마 선언을 베껴온 것 같았다. 이게 제 총평입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습니다. 파면된 윤석열의 정말 따라쟁입니다. 3년 동안 쭉 해가지고 내란의 2인자였고 신문만 보다가 이걸 한다는 게 국민들한테 예의가 있는 건지 또 국익에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3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가 3년 해가지고 윤석열 5년을 완성시켜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윤석열. 이건 윤석열 버전 시즌 2 정권이에요. 한석열이 완전한 아바타. 그러니까 한덕수는 윤석열 2다. 한석열입니까? 아니 한덕수. 네, 한석열이는 윤덕수 2예요. 윤덕수 2. 헷갈려요. 예, 여기 아까 뭐 역할을 찾는다고 하는데 역할 제가 찾아드릴게요. 가만히 계십시오. 예, 이제 그 우리 초선원들이 예. 마지막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권력에 눈먼 정치인들을 향해서 민초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한덕수에게 오늘 바로 조금 전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박선원 의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씨, 대한민국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50년 공직 생활 속에서 꽃길만 걸어오고 배신을 일삼았고 국익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어요. 지난해 시정연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난대행되고 지난 엊그저께 시정연설 뭐라고 그랬어요? 0.2%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뭘 하겠다고 나옵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이번에 우리 모경정 의원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민초 모경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고합니다. 희대의 웃음거리가 되셨습니다. 이미 희대의 웃음거리가 되셨으니 노욕 더 이상 부리지 마시고요. 이제 초야로 돌아가셔서 반성하시고 사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장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를 따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민초 두 분, 삼선 의원 같은 조선 의원, 박선 의원님, 그리고 정말 우리 민주당의 큰 기둥이고 청년위원장입니다. 우리 모경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예, 불팍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주당에서 정말 뭐 신사로 둘째가라오면 선호하신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님이신 정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SNS 정성호 의원님이 또 그 캡처가 돼서 깜짝 놀랐는데 모르시죠? 아니 저는 그거 근데 보셨습니까? 저도 왜냐면 갑자기 그걸 왜 한동훈하고 연결해놨더라고요. 개그맨 정성호 씨 제가 알아요. 맞아요. 제가 왜 아냐면은 2013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 그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정성호 그 개그맨 좀 인기가 올라갈 때여갖고 네. 전화 걸어갖고 처음이자 마지막 출판 기념이셨어요? 그렇지 딱 한 번 했었는데 내가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이 정성호 씨가 와서 축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름도 같은데 같으니까 자기도 나를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 네. 검색하면 나오고 그래갖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축사를 부탁해갖고 오는 건 자기가 일정상 안 되고 이 축사 안무를 보내주겠다. 그래갖고서 축사를 보내줘갖고요.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 당선되니까 또 축하 연락도 한번 왔습니다. 아니 한동훈 후보가 거기 나가서 개그맨 정성호 씨하고 해놓고 정성호 의원님을 태그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죠 요새. 자, 그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아마 보셨을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다 변호사시고 변호사시니까 그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벌였고 구속. 저도 제가 87년에 사법연수원 들어가고 법조 생활한 지가 한 38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변호사 자격 딴 지가 지금 36년이고.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이재명 후보와 같이 이렇게 변호사 자격을 땄는데 이런 사건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요.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이렇게 그냥 뭐 AI 시대에 뭐 AI를 동원해서 썼는지 어떤 다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만 장 기록을 갖다가 그냥 순식간에 읽어쳐갖고서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는 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최고의 심부름꾼을 뽑는 그런 선거를 앞두고서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 판결 후에 결국 모든 것은 국민이 한다. 뭐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역시 이재명 후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민운동을 통해 갖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또 당대표로서 늘 국민만 봤습니다. 시장든 시민, 도지사든 도민, 당대표가 되었고 국민만 보면서 정치를 해왔고 그의 결연한 의지를 느꼈고요. 역시 이재명 대표의 핵심 가치는 국민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헌법 1조가 국민주권제를 선언하고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할 때도 문형배 그 헌법재판소장 대행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 가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아니라 대법원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켜야죠. 우리 이재명 후보가 결연한 의지를 밝혔고 누구보다도 뭐 이재명 후보하고 사법연수원 때부터 제일 잘 아시고 또 그런 정치적 뭐 여러 가지 행정에 함께했던 동지신데 정말 다 어제 그 표현 국민만 믿고 나가겠다 이게 정말 우리 이재명 후보의 정말 핵심 가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오늘 뭐 그 얘기 계속 하긴 어려우니까 또 오늘 정성호 의원님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제작진이 정성호 의원님 관련해서
사진을 하나 찾았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도 반한 청년 2번 정성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굽니까 저때? 요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네, 2000년에 나갈 때 저 포스트였거든요. 아 처음 출마하셨을 처음 때. 출마하죠. 그때 좀 이뻤습니다. 그래도. 네. 턱선이 살아 있었습니다. 39세라고 적혀 있는데 몇 년도였나? 2000년도. 2000년도고 이제 실제는 그 61년생이니까 39세였지만 그 당시 공보물에는 뭐 36세라고 쓰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쪽에 62년생으로 돼 있어. 아이고. 네. 예, 우리 정성호 의원님 별명 혹시 박지원 변호사님 아세요? 저 잘 모릅니다. 예, 무적입니다. 무적. 최강 무적입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성품이 너무 원만하셔서 말 그대로 적이 없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세서 무적이라는 그러니까 뜻도 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들었었거든요. 서울대에서 역도부 하셨다고. 그 제가 법대생으로는 드물게 서울대 전체 역도부장을 했습니다. 와, 지금 사진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육이 이게 이거 맞나 싶어요. 이거 합성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진입니까? 네, 저희 집이거든요. 거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언제적 찍은 사진이세요? 우와. 이게 뭐 한 6, 7년 되지 않았나? 7, 8년. 우와. 뭐 머리도 하얗게 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사진은 안 한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원들은 정성호님하고 운동할 기회가 많습니다. 체력 단련실에서. 그러면 저거를 항상 봤었는데 아마 지금 보시는 아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예. 실제로 졌습니다. 저거 합성 아닙니다. 그거 궁금해요. 턱걸이 잘하십니까? 무슨 턱걸이 30개 정도 해야 아니 그 정도는 안 되고 정치할 수 있는데 한동훈이 30개 한다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한동훈 후보는 뭐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서 그렇고 제가 몸무게 좀 많이 나가면 절대 못할 것 같은 30개. 저는 한 10서너 개 정도는 합니다. 사실은 턱걸이 박상원님 저는 한 개 할까 2개 할까 한 개 못 할 것 같은데 어려워요 사실은. 제대로 턱걸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나 한 10개 할까 말까 옛날에. 그렇죠. 근데 그게 간단해요. 자주 매달리면 되는데 국회 제 의원회관에도 턱걸이 화장실에 턱걸이 설치해놓고 집에도 안방 옆에 작은 방 옆에다 턱걸이 설치해놔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럼 금방 들어요 그러면요. 조금 전에 그 방 얘기하셨는데 방이 646호입니까? 네, 646호입니다. 아 그게 뭐 시간과 정신의 방으로 불리나요? 저는 아직 불려간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646호 방에 들어오면 불려가면 큰일 난다면서요. 아니, 저는 그건 지금 가짜 뉴스 같습니다. 가짜 뉴스입니까? 죄송합니다. 가끔 뭐 우리 후배나 동료 정치인들 오게 되면은 근데 제 방은 너저분해요. 수백 권 책이 그냥 너저분하게 쌓여 있어갖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방에도 이렇게 턱걸이를 설치할 만큼 여러 가지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데 뭐 이렇게 따로 운동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건 그 우연히 제가 81년도에 재수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소위 말해 운동권이 돼갖고 매일 데모만 하고 다녔습니다. 시위를 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 몸무게가 60kg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위를 하고 이게 소위 경찰들한테 잡히면 도망도 가고 달리기도 좀 해야 되고 돌도 좀 던져야 되는데 이게 체력이 안 딸리는 거예요. 이게 체력이 딸려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겨울에 정말 학생 운동하려고 운동하셨네요. 진짜 사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진정한 운동권. 그래갖고서 이제 2학년 때 갔는데 2학년 가을에 이제 그 당시 연고전 때 82년에 첫 가투가 있었는데 종로에서 그때 그 잡혀갖고서 일주일 동안 불법 감금 당한 다음에 나와갖고 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사실상 그런 학생 운동은 좀 적고 도피처로 이제 그 서울대 역도부가 더 열심히 운동을 했죠. 그래야 부장이 된 겁니다. 사망했어요. 댓글에도 진정한 운동권 정성호님 이렇게 됐는데 아마 정성호님이 돌 던지셨으면 원래 사거리가 굉장히 길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짧아서 그래도 어깨도 좋으십니까? 어깨도? 아 제가 이게 던지실 때? 운동을 많이 웨이트 운동을 많이 했더니 요새 어깨가 아파갖고요. 근데 어깨 아픈 데는 매달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매달리기. 아이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몸 관리하셔서 9월 3일까지 열심히 함께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성호님이 저도 몰랐네요. 이걸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여러 가지 본보기 아까 뭐 무적 얘기도 하시면서 많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시는 분이기도 하는데 작년에 병무청에서 인정한 병역 명문가로 선정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역 명문가 한번 어떻게 되면 병역 명문가 쉽지 않는데요. 가족 모두가 3대가 아버지 형제분, 나 형제분, 내 아들 때 그러니까 내 형제의 또 아이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3대에서 다 정규 군대 근무를 해야 돼요. 옛날 소위 말하는 방위라든가 사회복무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게 저희 아버님도 병역 대상이 혼자였고 저도 혼자였고 아들도 혼자이기 때문에 딱 3명만 군대를 대상자가 대상 딱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버님은 혹시 몇 개월 정도 아버님은 6.25 때 1950년 8월 30일에 군에 입대해갖고 6.25 전쟁 때 다 도망가는 판국이었는데 피난 가는데 군대를 지원해 가셔갖고 군대 복무를 하셔갖고 육군 상사로서 육군 상사로 287개월 근무했습니까? 육군 상사로 근무를 하셨고 월남도 갔다 오셨고요. 월남도 갔다 오셨어요. 월남전도 참전하셨고 그래서
금성 화랑모원장도 타시고 엄청나시네요. 그래갖고 이 경기 북부의 보수적인 지역 아니에요. 경기 북부 지역. 제가 당선될 수 있던 게 돌아가신 아버님 덕분이 큽니다. 6.25 참전용사지, 국가 무공수훈자시지, 월남 참전용사시지. 베트남전 나갔죠. 네. 이래갖고서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노인 어르신들이 다 저를 의원님도 장교 출신이시죠? 저는 뭐 법무사관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정훈장교도 많았어요. 중간 정도 해갖고 저희 기수가 그 3사단에서 백골사단에서 정훈장교로 33개월? 네, 거기서 33개월을 했었죠. 꼬박 거기서. 그러면 그 다음에 자제분은 뭐 요새는 18개월 하시는 뭐 아들 놈은 24개월, 24개월 정도 뭐 20개월 했을 겁니다. 병장, 육군병장. 그러니까 세 3대가 합치면 어마어마한 개월수를 28년 5개월입니다. 28년 5개월. 딱 맞는 게 그래도 그때 부사관, 장교, 그다음 병 딱딱딱 다 있으시네요. 네. 정말 우리 대단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애국적 가치를 대단해요. 실천하는 정말 정통 정당입니다. 군대를 더 가요. 저 국민의힘 좀 덜 가는 국민의힘에 더 면제자가 더 많은 거예요. 많아요. 그럴 겁니다. 참고로 저는 JS에서 근무를 판문점에서 근무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아주 그 카투사의 특수부대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네. 빡센 걸로 유명한. 아니 거기는 또 잘생기고 키가 커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뭐 이제 애국적 가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은 보수 정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도 계속 정치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아니죠. 보수 정당이 아니고 보수의 가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정치를 하시기 전에 한 10몇 년 전쯤에 우리 가끔 만나면 이렇게 술 먹고 둘이 같이 소주 한잔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장재 시작이 땐가 그래. 네. 형이나 내가 딱 보수에 맞는 사람이라고. 왜 보수에 맞는 사람이냐? 우린 법률가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그렇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인정하고 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 시장 경제 이걸 뒷받침하는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가장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생각이 있고 이게 보수의 가치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하는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백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깊은 애정과 연민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냐. 이게 이재명 대표가 늘 하던 얘기였어요. 아 정말 또 뭐 최근이 아니라 예전부터 예전부터 저한테 보면 정말 그런 가치가 확고했군요. 예, 저 형하고 내가 딱 그 보수에 딱 맞는 거 진짜 보수다. 저건 보수가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고선 의원이시니까 지금 많이 달라졌죠. 전에 제가 2004년도에 17대 국회에 왔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 제가 그 당시 야당이었죠. 그 당시 우리가 여당이었는데 열린우리당 때네요. 그렇죠.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기본은 품격을 지키려고 제가. 당신의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품격을 지키려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랬는데 지금 기본적인 품격이 없었습니다. 품격이 완전히 뭐 몰상식이고 몰상식이죠. 상임이나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 보면 물론 우리도 그런 경우도 측면도 있었지만 그 당시 보면 그때 의원들이 그 서로 예의들 지키고 말도 정중하게 하고 태도가 좀 또 바르고 물론 우리도 바랐죠. 근데 지금처럼 저렇게 엉망이는 아니었고 제가 그 당시 만났던 의원들 보면은 그래도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감들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감들이 없습니다. 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최상목이 바로 그냥 나가면서 사표 내고 한덕수는 저 오후에 사퇴하고 나서 자기가 수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뭐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 역대 정권에서 다 왔다 갔다 했었지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몰가치적으로 그렇죠. 오직 자리만 탐하면서 온 분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도 국가에 대한 책임감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봉사정신, 희생정신 찾아볼 수가 없었던 분이에요. 지난번 총리 대행 때 뭐 했습니까 도대체? 네. 제가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물어봤었어요. 아니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으면 총리가 가장 먼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 그런 사람이 지금 갑자기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 정말 대선에 나온대요. 자, 지금 이거 질문을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이 그때만 못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선을 긋지 않고 저 선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선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그을 것이다. 선을 그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근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뭐 선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윤석열을 만든 정당이잖아요. 네. 윤석열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폭주를 거듭하면서 내란에 이르기까지 그냥 방기하고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고 하면 무책임한 거고 그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부 2인자로서 역할을 누가 해왔습니까? 한덕수예요. 맞습니다. 진짜 몰랐다고 행정부의 2인자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데 몰랐다? 그게 무슨 아무 역할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는데 맘 먹었다면 방임죄고. 그럼 국민의힘이 또 최근에 이제 한덕수 이렇게 하니까 이름도 바꾼다는 또 소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바꿀까요? 뭐 저는 물론 과거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정체성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이명박 박근혜를 체포 구속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또 대선 후보로 영입한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고 윤석열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 당원인 윤석열을 제명도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벌써 해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윤희숙 전 의원이 뭐 반성한다 이런 말들이 하나도 뭐 믿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덕수 출마시켜가지고 이름 바꾼다. 이게 이런 자들의 작태인데. 제가 한 말씀만 하면요. 한덕수 국민의힘이 네.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고 보지만 한덕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모셨던 윤석열 사면하는 거예요. 내란죄 무죄 내리게 하고 사면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출마 목적이 그거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럼 의원님 저는 안 할 거라고 지금 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내일 한동훈, 김문수 이제 결정이 나고 또 단일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저는 아직 뭐 그 노상훈이처럼 뭐 그런 그런 돌팔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예상은 할 수 없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문수를 해갖고서 예. 한덕수한테 총리한테 양보하는 게 예. 그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뭐 상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그래도 네.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당원들도 한동훈이 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나 결국에는 한덕수가 될 거기 때문에 예, 그 한덕수에 몰아주기 위해서 김문수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뭐 누가 되나 근데 뭐 그 밥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렵게 또 정성호 네. 님 모셨기 때문에 정성호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영상들을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정성호님 8년 전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오랜 친구인데 또 다른 저는 30년 이재명을 지켜봐왔습니다. 늘 정의를 위해 싸워왔고 계산하지 않고 왔습니다. 늘 국민과 함께 해왔고 우리 사회 부패와 반칙과 특권을 없애려고 해왔습니다. 이재명이 살아온 과정, 그의 의지, 그의 그 역량을 보고서 저는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이재명이 대세입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아 정말 저게 저때 젊으셨기도 하고 네. 그때 딱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 분은 우리 정성호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 현역 현역은 의원인데 정성호하고 김영진만 남아있죠. 예, 예컨대 얘기 맞나요? 7인회 뭐 이렇게 그때 말했던 거. 그 당시는 없었고 그건 아니고요? 2017년도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나왔을 경선 때니까. 때? 예.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재명 후보를 돕기가 쉽지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쉽지 않았을 텐데 큰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인간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오랫동안 보셨으니까요. 그 연수원 다닐 때 처음 만났을 때 예. 약간 좀 고집이 좀 세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다. 가끔 이제 그런 걸 느꼈고 연수원 나와서 뭐 연수원 다닐 때 좀 자주 좀 보고 또 군대 갔다 와서 변호사 개업해서 보고 그 외에 이재명이 사는 삶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말로 형용할 수 힘들 정도로 신난한 신선한 힘든 삶을 살아오고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어렸을 땐 좌절하고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지만은 그런 까지 고민했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그러고 나가서 성공해갖고 다시 그 사람들에서 일하겠다는 그 의지가 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네. 근데 아까 진짜 운동권 뭐 얘기하셨었는데 처음 이재명 후보를 무슨 뭐 비밀 조직 뭐 이런 걸로 사법 연수원 시절에 네, 거창하게 그렇게 인도하신 분도 우리 정성호 의원님이세요? 아니 제가 인도한 건 아니고요. 예. 그 86년에 합격해갖고 80년 3월에 입소를 하는데 입소하기 전쯤 한 1월달에 80년 1월달쯤에 저 대학교 다닐 때 절친이었던 최원식이라고 최원식 예, 지금 국회매에 가 있는데 요새 반성하고 다시 오지 않나? 최원식 반성 아니 뭐 저랑도 가까웠습니다. 최원식 의원하고 뭐 문병호 전 의원도 문병호 의원님도요? 거기도 요새 좀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또 도움을 주신다고 문병호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우리 동료 이제 동기생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 했던 길이 자연스럽게 연락이 연결이 되거든요. 야 연수원 들어가고 우리만 편히 먹고 살면 되냐? 판검사 할 생각하지 말고 같이 공부하자. 이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빚이 있는 거 아니냐? 부채가. 그래서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모임을 갖기로 해가지고 연수원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 2주 정도에 누가 이재명을 데려온 거야. 이재명 후보를. 그래서 그 당시 되게 주로 연구대 출신들이 줄이었는데 이제 중대 분들은 이제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와갖고 같이 인연이 맺었고 그 당시는 연수원의 그런 모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똑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학내 언더서클을 운영하듯이 책 하나 읽고 모여서 술 먹고 공부하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주로 인권들, 민주주의 뭐 이런 거 뭐 사회과학 책들 읽었는데 이 대표가 그 당시 좀 체계적인 공부를 시작했던 거죠. 네. 맞네요. 저 운동권으로. 아니 제가 아까 인도한 건 아니고 그게 인연이 됐죠. 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하나 속보가 들어왔답니다. 또 한번 법조인 계시니까 또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되는 이재명 후보님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첫 기일이 15일로 지정됐다는데. 자 일단은 저희 뭐 다들 법률가니까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15일 첫 기일이면
그날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쟁점도 하고 양형도 따져야 되니까 12일 날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예, 11일부터 등록되면 12일부터 시작되고 15일이면 어떻게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뭐 자꾸 이게 이제 안심해도 되냐 안 되냐는 건데 저는 뭐 죄송합니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뭐 박 변호사께서도 알겠지만 이게 그 항소심에 무죄된 것 중에서 일부가 무죄는 유지된 거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무죄 유지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양형이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새로 다 해야 됩니다. 다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간 꽤 많이 걸립니다. 좀 걸려요. 근데 그 부분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소심에 와서 그 양형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양형에 대한 변론을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몇 번 더 거쳐야 되는 몇 번 더 할 거라고 봅니다. 6월 3일은 무조건 넘어간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믿는데 그게 상식이고 법인데 또 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아까도 댓글이 날짜 계산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아유,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저희 법조인으로서 너무 그나마 5월 15일 잡힌 거는 이제 2주 훨씬 넘어가니까 그나마 좀 안심해도 되는 거죠. 이제 안심이란 말보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하면 저는 또 그 걱정이 법원이 되니까. 저는 뭐 저희 다른 거보다도 고등법원 아니겠습니까? 네. 항소법원이 정말 그냥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민들의 상식에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요. 잘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여차하면 뭐 탄핵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저는 뭐 그건 적절치 않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적절한 거고. 네. 예, 아까 좀 전에 2017년 영상 한번 보셨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그 이재명 후보님 사진도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나오는데 오늘 지금 경청 투어 중이신데 경청 강원도죠 저기. 굉장히 뭐 원숙해지셨다거나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7년대 이재명 후보 25년 올해 이재명 후보 어떻게 좀 달라져 단단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뭐 단단해지고 실력도 늘고 어쨌든 뭐라고 할까 사람의 또 그 인품의 폭도 좀 전보다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2017년도 때는 성남시장 인구 100만의 시의 행정가였고 그 다음에 지난번 2022년도에는 1,500만의 경기도의 책임자였는데 지금은 5천만 대한민국에서 국회 제1야당 다수당의 당대표로서 그리고 재선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좀 더 달라졌던 겁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총선을 또 압도적 승리로 이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공이라든가 국가 전체를 갖다 보는 눈이라든가 그 실력들 그다음에 그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에 외교 안보에 대한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뭐 외교 관계 또 한미 관계의 어떤 중요성들 이런 것도 정확히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선 주자로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후보님한테 뭔가 보고하러 올라가면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항상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딱 원칙적인 얘기 이런 기준을 항상 제시하시니까 정말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품격과 자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이제 뭐 또 형이라고 하지만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잖아요. 이재명 아마 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게 제 정치 인생 마지막 꿈이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꿈 이루어집니까?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상상 힘든 내란을 겪었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힘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국군이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국군을 다시 상승시키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경제 살리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뭐 저에 대해서 뭐 이재명의 뭐 좌장이냐 어쩌냐 하지만 전 이재명 대표와 전 정치적 동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간적으로 물론 형 동생이라고 하지만 진짜 정치적 동지로서 국가를 위해서 그가 평생을 준비하고 또 분투하면서 쌓아왔던 그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꼭 우리 국민들이 또 당원과 지지자들이 만들어줄 것으로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감동적인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함께 만들고 싶은 세상은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안 남았습니다. 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한테 민주당이 방심하지 말고 꼭 해야 됐으면 좋겠던 점 이렇게 마무리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께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좀 거기서 더 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사니죠. 물질적으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유 있고 풍요롭고 경제적으로도 그런 어떤 부담에서 벗어난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진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 싶고
저는 뭐 늘 얘기합니다. 대표한테도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도 네. 그렇고 우리 당원들이나 저희 지지자에게도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마지막 한순간까지 빈틈을 보이지 말고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면은 저희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님도 이 바쁜 와중에도 국민들과 함께 경청 투어 중이신 거거든요. 강원도 가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반드시 이제 3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성호님 말씀 주셨는데요. 더 낮은 자세로. 그러나 반드시 이재명을 지키고 반드시 이번 6월 3일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말 결연한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신 우리 정성호님 또 박지원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국회의원 박상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